책장 한쪽 멈춘 듯한 낡은 시계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드디어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아버지만의 공간이었던 그곳에는 오랜 시간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이 책들은 어떻게 할까? 큰형이 책장을 가리키며 물었다.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빼곡히 꽂힌 책들이 있었다. 대부분 경영학과 철학 관련 서적들이었다. 일단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에 기증하자. 둘째 형이 제안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많은 책을 읽으셨네. 막내인 내가 감탄하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책을 읽고 계셨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으시는 모습이 기억났다. 책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밑줄이 그어진 문장들, 메모가 적힌 여백들, 책갈피로 사용하신 작은 종이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생각과 철학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 이거 봐. 큰형이 책장 한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괴종시계였다. 나무로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시계로 겉면이 많이 낡아 있었다. 유리창은 약간 흐려져 있었고 시침과 분침은 멈춰 있었다. 이 시계 기억나? 둘째 형이 물었다. 우리는 모두 그 시계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서재에 있었던 시계였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멈춰 있었다. 언제부터 멈춰 있었지? 내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글쎄, 내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멈춰 있었던 것 같은데. 큰형이 말했다. 그럼 최소 20년은 멈춰 있었다는 거네. 둘째 형이 계산했다. 이상했다. 아버지는 모든 물건을 소중히 다루시는 분이었다. 고장난 것은 바로 고치거나 새로 사시곤 했는데 왜 이 시계만큼은 멈춘 채로 두셨을까? 아버지가 왜 안 고치셨을까? 내가 의문을 표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셨나 보지. 큰형이 무심코 말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중요하지 않다면 왜 계속 서재에 두셨을까? 아버지는 불필요한 물건은 바로 치우시는 분이었는데. 이거 한번 열어볼까? 둘째 형이 제안했다. 시계를 왜 열어? 큰형이 의아해했다. 혹시 뭔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버지가 이상하게 아끼셨던 것 같은데. 둘째 형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20년 넘게 멈춰 있는 시계를 계속 서재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그냥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망설였다. 아버지 물건을 함부로 뜯는 게 이미 돌아가셨는데 뭔 상관이야. 그리고 우리가 정리하는 거잖아. 큰형이 말했다. 결국 우리는 시계를 열어보기로 했다. 둘째 형이 뒷면을 자세히 살펴봤다. 여기 나사가 있네. 작은 나사 몇 개가 뒷판을 고정하고 있었다. 둘째 형이 도구함에서 드라이버를 찾아왔다. 정말 열어도 될까? 내가 마지막으로 망설였다. 이미 고장난 시계인데 뭔 상관이야. 큰형이 재촉했다. 둘째 형이 조심스럽게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오래된 나사라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 조금씩 힘을 주어 풀다 보니 드디어 뒷판이 열렸다. 시계 내부가 드러났다. 예상했던 대로 톱니바퀴들과 스프링이 보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게 뭐지? 둘째 형이 놀라며 말했다. 시계 내부 한쪽에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다. 톱니바퀴 사이에 끼워져 있어서 겉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종이? 우리는 모두 그 종이를 바라봤다. 누렇게 변색된 작은 종이였다. 꺼내볼까? 큰형이 물었다. 당연히 꺼내봐야지. 둘째 형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다. 아주 조심스럽게 찢어지지 않도록.
종이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였다.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였다. 하지만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다. 마치 급하게 쓴 것처럼. 뭐라고 써 있어? 내가 궁금해했다. 큰형이 종이를 들고 읽기 시작했다. 1995년 10월 15일.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다. 1995년. 그때가 언제였지? 1995년이면. 둘째 형이 계산해 봤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네. 맞았다. 큰형이 대학생이고 둘째 형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였다. 나는 아직 초등학생이었다. 계속 읽어봐. 내가 재촉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이다. 무슨 뜻일까? 무슨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걸까? 더 있어? 둘째 형이 물었다. 응, 더 있어. 큰형이 계속 읽었다. 언젠가 아이들이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점점 궁금해졌다. 도대체 무슨 비밀을 말하는 걸까? 아버지가 무슨 비밀을 갖고 계셨을까? 내가 중얼거렸다. 모르겠어. 사업 관련된 걸까? 둘째 형이 추측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다. 건설업체를 운영하셨는데 꽤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1995년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랐다. 당시 우리는 모두 어렸으니까. 더 읽어봐. 내가 재촉했다. 마지막 줄이야. 큰형이 말했다. 용서해다오, 아이들아.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해다오. 그게 전부였다. 짧은 메모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다는 것. 이게 다야? 둘째 형이 확인했다. 응, 이게 다야.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갑작스럽게 발견한 아버지의 비밀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1995년에 뭔 일이 있었지? 내가 물었다. 글쎄, 큰형이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가 회사가 어려웠던 때 아닌가? 맞아, 기억났어. 둘째 형이 맞장구 쳤다. 그때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 자주 늦게 들어오시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시고 나도 어렴풋이 기억났다. 그때 집 분위기가 무거웠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각한 대화를 자주 나누셨다. 혹시 그때 회사에 문제가 있었나? 내가 물었다. 아마도. 그런데 결국 잘 해결되지 않았어? 그 이후로 회사가 더 커졌잖아. 큰형의 말이 맞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아버지 회사는 급성장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여러 개 수주하면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가 되었다. 그럼 이 메모는 그때의 일과 관련된 걸까? 둘째 형이 추측했다. 아마도. 하지만 뭔지는 모르겠어. 우리는 다시 시계를 살펴봤다. 혹시 다른 것도 숨겨져 있을까 싶어서. 다른 건 없나? 내가 시계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여기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톱니바퀴 뒤쪽에 뭔가 끼워져 있었다.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분명히 있었다. 뭔데? 둘째 형이 다가왔다. 잘 안 보여. 핀셋 같은 거 있어? 큰형이 도구함을 뒤져서 작은 핀셋을 찾아왔다. 둘째 형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작은 사진이었다. 명함 크기만 한 흑백 사진. 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기 어려웠다. 이게 뭔 사진이지? 큰형이 돋보기를 가져왔다. 아버지가 신문 읽을 때 쓰시던 돋보기였다. 돋보기로 사진을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이 찍힌 사진이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다. 다른 한 명은 모르는 남자였다. 이 사람은 누구지?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둘째 형도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친구인가? 큰형이 추측했다. 사진 뒷면에는 무언가 적혀 있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5년 9월 20일. 메모를 쓴 날짜보다 한 달 정도 앞선 시점이었다. 이 사진도 그때와 관련이 있나 보네. 둘째 형이 말했다. 우리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다. 배경을 보니 어떤 건물 앞이었다. 하지만 어떤 건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건물 어디일까? 내가 궁금해했다. 잘 모르겠어. 옛날 사진이라 화질이 좋지 않네. 큰형이 아쉬워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어머니께 물어보면 아실지도 몰랐다. 어머니께 물어봐 볼까? 내가 제안했다. 그래, 어머니가 아실 수도 있어. 둘째 형이 동의했다. 하지만 큰형은 망설였다. 어머니께 괜히 걱정 끼쳐드리는 건 아닐까? 왜? 아버지가 숨기신 일인데 어머니도 힘들어 하실 수 있잖아. 일리 있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계셨다. 그럼 우리끼리 먼저 알아봐 볼까? 내가 제안했다. 어떻게? 1995년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는 거야. 회사 기록이나 신문 기사 같은 것들. 좋은 생각이야. 둘째 형이 동의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사람은 어떻게 찾지? 큰형이 물었다. 아버지 지인들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옛날 사진이니까 당시를 아는 분들이 있을 거야. 내 제안에 형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역할을 나눠서 알아보자. 큰형이 정리했다. 형은 회사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나는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오수는 아버지 지인들에게 연락해봐. 우리는 모두 동의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어떻게 하지? 둘째 형이 물었다. 일단 원래대로 조립해두자. 어머니가 보시면 놀라실까봐. 큰형의 제안에 우리는 시계를 다시 조립했다. 메모와 사진은 따로 보관하기로 했다. 시계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그럼 각자 조사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 큰형이 말했다. 응, 그렇게 하자. 우리는 서재 정리를 마저 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메모와 사진 생각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계속 생각했다. 아버지가 무엇을 숨기고 계셨을까? 그리고 왜 20년 넘게 그 비밀을 혼자 안고 계셨을까? 메모에 적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려 하셨던 걸까? 그리고 용서해다오라는 마지막 말. 아버지가 무엇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걸까?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혹시 알고 나서 후회하게 될 진실일까봐.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낡은 시계 속에서 발견한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아버지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그날 시계를 열어본 순간 모든 게 바뀌었다. 평범했던 일상에 의문이 스며들었고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기억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시계 속엔 단순한 톱니바퀴만 있지 않았다.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만남의 장소는 큰형의 집이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뭘 알아냈어? 둘째 형이 먼저 물었다. 큰형이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회사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역시 1995년에 큰 일이 있었어. 우리는 모두 귀를 기울였다.
1995년 9월 회사가 거의 부도날 뻔했어.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손해를 크게 봤거든. 얼마나 큰 손해? 내가 물었다. 당시 기준으로 50억 원 정도.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치명적인 수준이었어. 상당한 금액이었다. 1995년에 50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200억도 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회사가 살아남았지? 둘째 형이 궁금해했다. 그게 이상한 점이야. 큰형이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다. 10월 중순에 갑자기 큰 자금이 들어왔어. 정확히 60억 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10월 중순이면 아버지가 메모를 쓰신 시기와 비슷했다. 어디서 온 돈이야? 내가 물었다. 그게 기록이 없어. 그냥 긴급 자금 조달이라고만 되어 있어. 이상했다. 회사 장부에 출처가 기록되지 않은 자금이라니. 혹시 대출? 둘째 형이 추측했다. 대출 기록도 없어. 정말 이상해. 우리는 모두 고민에 빠졌다.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온 걸까? 나도 뭔가 찾았어. 둘째 형이 신문 기사 스크랩을 꺼냈다. 1995년 10월 20일자 신문이야. 기사 제목을 보자마자 우리는 모두 놀랐다. 유명 건설업체 회장, 횡령 혐의로 구속. 이거 우리 회사 이야기야? 내가 긴장하며 물었다. 아니야, 다른 회사야. 대한건설이라는 회사. 다행이었다. 하지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았다. 기사 내용이 뭐야? 큰형이 물었다. 대한건설 회장이 회사 자금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내용이야. 둘째 형이 기사를 읽어줬다. 특히 정부 발주 공사와 관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우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런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물었다. 기사를 끝까지 읽어봐. 둘째 형이 말했다. 대한건설은 당시 업계 2위 회사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됐어. 그래서 그 프로젝트들을 다른 회사들이 대신 맡게 됐다는 거야. 둘째 형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혹시 큰형이 뭔가 깨달은 듯했다. 아버지 회사가 그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거야? 맞아. 신문 기사에 따르면 대한건설이 맡았던 프로젝트 중 상당 부분을 삼성건설이 인수했다고 되어 있어. 삼성건설. 아버지 회사의 옛 이름이었다. 그럼 아버지 회사가 덕을 본 거네. 내가 말했다. 엄청난 덕이지. 그 프로젝트들 덕분에 회사가 급성장했으니까. 큰형이 확인했다. 우리는 모두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버지 회사의 성공이 다른 회사의 불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비밀과 관련이 있을까? 둘째 형이 의문을 제기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기가 너무 우연의 일치 같지는 않아. 내가 말했다. 오수는 뭘 알아냈어? 큰형이 내게 물었다. 나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다. 아버지 지인들에게 연락해봤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 뭔데? 아버지가 1995년 당시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는 거야. 사업 때문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로도. 다른 이유? 김 사장님이라고 아버지와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분이 계세요. 그분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그때 자주 술을 마시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자주 술을 마셨다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사진을 꺼냈다. 시계에서 나온 그 사진 말이야. 김 사장님이 보시더니 아는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 정말? 둘째 형이 놀랐다. 누구래? 박진호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대한건설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 인물이 바로 그 대한건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 큰형이 긴장하며 물었다. 대한건설의 전무였다고 하더라고요. 회장 다음가는 실권자였다고. 그럼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을까? 둘째 형이 궁금해했다. 그건 김 사장님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다만 둘이 가끔 만났다는 건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점점 복잡한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다. 아버지와 대한건설의 전무 그리고 회사의 위기와 갑작스러운 회복. 혹시 그 박진호라는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큰형이 물었다. 그게 내가 망설였다. 뭐야? 김 사장님 말씀으로는 대한건설 사건 직후에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라졌다고? 네. 회장이 구속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연락이 끊어졌다고 해요. 이상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다. 정리해보자. 큰형이 말했다. 1995년 9월 아버지 회사가 위기에 빠져. 같은 시기에 대한건설 회장이 횡령으로 구속돼. 그 결과 아버지 회사가 대한건설 프로젝트를 넘겨받아서 살아남아. 그리고 아버지는 대한건설 전무와 친분이 있었어. 맞는 정리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10월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메모를 남기셨어. 둘째 형이 덧붙였다.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내가 말했다. 그때 큰형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뭐야? 혹시 아버지가 대한건설 사건에 연루되었던 건 아닐까? 충격적인 추측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둘째 형이 놀라며 물었다. 생각해봐. 회사가 위기에 빠졌는데 갑자기 60억이 들어왔어. 그리고 대한건설 프로젝트까지 넘겨받았고 너무 운이 좋지 않아? 큰형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그럼 아버지가 뭘 했다는 거야?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어. 설마. 둘째 형이 믿기 어려워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메모에 적힌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이 계속 걸려. 우리는 모두 침묵에 빠졌다. 존경했던 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품는다는 것이 괴로웠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 내가 제안했다. 박진호라는 사람을 더 찾아보는 거야. 어떻게? 사립탐정이라도 고용해보자. 둘째 형이 말했다. 그 정도까지 해야 해? 큰형이 망설였다. 진실을 알려면 어쩔 수 없어. 이 상태로는 계속 의심만 커질 뿐이야. 나도 둘째 형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런데 정말 찾으면 어떻게 할 거야? 큰형이 물었다. 만나서 직접 물어보는 거지. 그 사람이 말해줄까?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우리는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정했다. 회계사무소에도 가보자. 큰형이 제안했다. 왜? 당시 회계 기록을 더 자세히 봐야 해. 그 60억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좋은 생각이었다. 이틀 후, 우리는 아버지 회사의 회계를 담당했던 회계사무소를 찾았다. 다행히 오래된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1995년 10월 기록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큰형이 정중하게 요청했다. 회계사가 오래된 장부를 꺼내 보여줬다. 여기 있습니다. 10월 18일자로 큰 입금이 있었네요. 정확히 60억 원이었다. 이 돈의 출처가 뭔가요? 둘째 형이 물었다. 이상하네요. 회계사가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다. 보통은 출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특별 자금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특별 자금? 네.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큰 금액이 출처 없이 들어올 리는 없는데
회계사도 의아해했다. 혹시 다른 기록은 없나요? 내가 물었다. 잠시만요. 회계사가 다른 서류를 뒤져봤다. 아, 여기 있네요. 별도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요? 네. 하지만 내용이 좀 이상해요. 회계사가 계약서를 보여줬다. 컨설팅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60억은 너무 큰 금액이에요. 컨설팅 비용. 뭔가 위장된 명목인 것 같았다. 계약 상대방이 누구죠? 큰형이 물었다. 박진호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얼굴이 굳어졌다. 바로 그 박진호였다. 계약 내용이 뭔가요? 둘째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건설업 관련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가짜 계약서인 게 분명했다. 혹시 계약서에 다른 내용은 없나요? 내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여기 특이한 조항이 하나 있네요. 뭔가요? 본 계약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다. 아버지와 박진호 사이에 뭔가 비밀스러운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회계사무소를 나오는 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존경했던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정말 아버지가. 둘째 형이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큰형이 말했다. 박진호를 만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사립탐정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박진호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내가 흥분하며 물었다. 네. 현재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드디어 찾았다. 아버지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큰형이 물었다. 이번 주말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산으로 가기로 했다. 20년 넘게 숨겨져 있던 진실을 찾기 위해. 그 속에 담긴 글씨는 충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우리가 박진호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될 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진실은 평온을 깨뜨렸다. 부산행 KTX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다. 각자 마음속으로 다가올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20년 넘게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비밀을 드디어 알게 될 순간이었다. 정말 만나도 될까? 둘째 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지. 큰형이 답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나쁜 소식이라면 그래도 알아야 해. 계속 의심하고 살 수는 없잖아. 내가 말했다. 사립탐정이 알려준 주소는 부산 구도심의 작은 골목에 있는 식당이었다. 진혼의 칼국수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식당 안은 오래되었지만 깔끔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많지 않았다. 카운터에서 주방 일을 보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성이 보였다. 박진호 사장님이세요? 큰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분명히 사진 속 그 사람이었다. 20년이 지나 많이 늙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다.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저희는 김철수 회장의 아들들입니다. 박진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스쳤다. 김철수. 설마 그 김철수 말인가요? 네, 삼성건설 김철수입니다. 아. 박진호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잠시만요. 문 좀 닫겠습니다. 박진호가 식당 문에 준비 중 팻말을 걸었다. 그리고 우리를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다. 아버님이 어떻게 지내시나요? 박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큰형이 답했다. 박진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슬픔과 후회가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렇게 돌아가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둘째 형이 시계에서 나온 메모와 사진을 꺼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박진호가 사진을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사진, 정말 오래된 사진이네요. 아버지와 어떤 사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진호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1995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당시 저는 대한건설 전무였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일했죠. 대한건설 사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큰형이 말했다. 그럼 많이 아시는군요. 박진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회장님이 횡령을 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둘째 형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네, 사실입니다. 저도 나중에야 알았지만 박진호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회장님이 그런 분인 줄.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떤 일들이요? 회계 기록이 안 맞는다든지, 정부 관계자들과 이상한 만남을 갖는다든지, 박진호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장님이 저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이요? 다른 건설업체들을 견제하라는 거였어요. 경쟁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긴장하며 들었다. 어떻게 견제하라는 거였나요? 큰형이 물었다. 다른 업체들의 입찰 정보를 알아내서 우리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거였죠. 그건 불법 아닌가요? 당연히 불법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은 모든 업체가 다 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박진호가 한숨을 쉬었다. 저는 거부했어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요. 회장님이 화를 내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비리요? 제가 몰랐던 사이에 제 명의로 처리된 불법적인 거래들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박진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둘째 형이 물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했어요. 하지만 양심이 괴로웠죠.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던 중에 김철수 회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드디어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다.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내가 물었다. 업계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도 당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은 처지끼리 하소연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친해지면서 제 고민을 털어놓게 됐죠. 박진호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김철수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도 해주시고. 어떤 조언을 해주셨나요? 큰형이 물었다. 양심을 따르라고 하시더군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는 모두 아버지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어요. 회장님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요? 그때 김철수 회장님이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박진호가 잠시 멈춰서 우리를 바라봤다. 제가 대한건설을 그만두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떻게요? 자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긴장하며 들었다. 대한건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당국에 신고하라는 거였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아버지가 박진호에게 내부 고발을 하라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셨나요? 둘째 형이 물었다. 네. 김철수 회장님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검찰에 신고했죠.
그게 대한건설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거군요. 큰형이 이해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신고한 덕분에 회장의 횡령이 드러났어요. 박진호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회사가 망하면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래서 괴로우셨던 거군요. 내가 말했다. 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죄책감도 컸어요. 박진호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김철수 회장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회장님도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다른 회사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박진호가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대한건설 프로젝트를 넘겨받게 됐을 때 정말 고민하셨어요. 왜요?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자신이 이익을 얻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셨거든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에게 60억을 주신 거군요. 큰형이 깨달았다. 네. 처음에는 받기 싫었어요. 너무 큰 돈이라서. 하지만 받으셨군요. 김철수 회장님이 꼭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옳은 일을 했고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박진호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그 돈이 회장님 개인 돈이었어요. 개인 돈이요? 둘째 형이 놀랐다. 네. 회사 돈이 아니라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모아두신 돈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개인 재산을 써서 박진호를 도운 것이었다. 그래서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처리하신 거군요. 내가 이해했다. 네, 세무상 문제가 없도록 하시려고. 그럼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는 거네요. 둘째 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없기는커녕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박진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 때문에 많은 희생을 하셨거든요. 무슨 희생이요? 60억이라는 큰 돈을 주시느라 회사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절대 후회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희생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런데 왜 연락이 끊어지셨어요? 큰형이 물었다. 제가 부끄러웠어요. 김철수 회장님께 너무 많은 신세를 졌는데 보답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보답이요? 네. 그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저는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박진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그냥 사라진 거예요. 언젠가 성공해서 은혜를 갚을 수 있을 때까지. 하지만 연락은 하셨어야죠. 둘째 형이 말했다.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우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풀렸다는 안도감과 함께 20년 넘게 혼자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아버지가 안타까웠다. 아버지가 메모에 쓴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내가 말했다. 네, 회장님은 저를 보호하시려고 비밀을 지키신 거예요. 박진호가 눈물을 흘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회장님이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큰형이 위로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비밀을 지키셔야 했잖아요. 둘째 형이 안타까워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20년 넘게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컸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네, 뭐든지요. 아버지가 왜 이 사진을 시계에 넣어두셨을까요? 박진호가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아마도 저를 기억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요? 네. 이 사진은 제가 검찰에 신고하기 직전에 찍은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회장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양심을 잃지 말라고.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꼭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식당을 나오면서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풀렸지만 동시에 20년 넘게 혼자 짊어지셨던 아버지의 무게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둘째 형이 중얼거렸다. 우리한테도 말씀하시지 못하고. 하지만 아버지는 옳은 선택을 하셨어. 큰형이 말했다. 그래,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동의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둘째 형이 물었다. 당연히 말씀드려야지. 큰형이 답했다. 왜? 어머니도 힘들어 하실 텐데. 내가 반대했다. 하지만 어머니도 알 권리가 있어. 알 권리? 20년 넘게 모르고 사셨는데 이제 와서 왜?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야. 형들의 의견이 갈렸다. 큰형은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고 둘째 형과 나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알게 되면 더 슬퍼하실 거야. 둘째 형이 주장했다. 아버지가 혼자 그런 고생을 하셨다는 걸 아시게 되면 그래도 숨기는 게 옳지 않아. 큰형이 고집했다. 우리도 의심했잖아. 어머니도 의심하고 계실 수 있어. 어머니가 의심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도 있어? 내가 반박했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내가 제안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큰형이 말했다. 알겠어. 다음 주까지 각자 생각해보고 다시 만나자. 하지만 그 일주일은 우리에게 더 큰 갈등을 가져다 주었다. 큰형은 혼자 어머니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우리와 상의하지도 않고.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둘째 형이 화를 냈다. 우리끼리 약속했잖아.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 큰형이 변명했다.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내가 물었다. 많이 슬퍼하셨어. 아버지가 혼자 그런 고생을 하셨다는 걸 아시고.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봐, 내 말이 맞지? 둘째 형이 큰형을 비난했다. 어머니를 괜히 힘들게 했어. 하지만 동시에 안도하시기도 했어. 큰형이 말했다.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걸 느끼고 계셨다는 거야. 그래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어. 둘째 형과 큰형의 갈등이 심해졌다. 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좋았지만 그 진실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갈등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낡은 시계는 더 이상 시간이 아니라 상처를 새겨냈다. 아버지의 비밀을 지키려던 선의가 오히려 가족들 사이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파괴만을 남기지 않았다. 큰형이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린 지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형제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다. 각자 화가 난 채로 지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오수야, 집에 좀 와라. 네, 어머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슬픔보다는 뭔가 차분한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큰형과 둘째 형도 이미 와 있었다.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앉아라, 다들. 어머니가 거실 소파로 우리를 불렀다.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앉으시던 그 소파였다. 민수한테 다 들었다. 어머니가 큰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이해가 묻어났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둘째 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오히려 다행이야. 다행이요? 내가 의외라는 듯 물었다. 그래.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1995년 그때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거든. 전에 없이 심각해지시고 밤늦게 서재에서 혼자 고민하시고 우리는 어머니의 말씀을 조용히 들었다. 나도 뭔가 큰 일이 있구나 싶었는데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큰형이 물었다. 물어봤지. 하지만 아버지가 괜찮다. 곧 해결된다고만 하시더라.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달라지셨어. 전보다 더 가족을 아끼시고 더 따뜻해지셨어. 어떻게요? 둘째 형이 궁금해했다. 예전에는 일만 생각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너희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시고 시간도 더 많이 내주셨어. 맞는 말이었다. 우리도 기억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아버지가 더 다정해지셨던 것을. 그리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기 시작하셨어. 사회봉사요? 내가 물었다.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익명으로 많은 기부를 하셨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얼마나요? 큰형이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매년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셨어. 장학금도 주시고 불우한 가정도 도우시고. 어머니의 말씀에 우리는 모두 놀랐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둘째 형이 물었다. 아버지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 선행은 조용히 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역시 아버지다운 말씀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유를 알겠어.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박진호 씨를 도운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구나. 그래서 더 많은 선행을 하셨던 거야.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을 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내가 아쉬워하며 물었다. 아마도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을 거야. 어머니가 답하셨다. 그리고 혹시 너희들이 아버지를 위험하게 봤던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오해요? 그래. 박진호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실제로는 피해자였는데도.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다. 만약 우리가 당시에 알았다면 박진호를 좋지 않게 봤을 수도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런 분이셨어.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20년 넘게 혼자 감당하셨구나. 큰형이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민수야. 어머니가 큰형을 부르셨다. 네, 어머니. 내가 나한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네. 큰형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는 왜 말했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알아야 할 일이었어. 정말요? 그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 좋아. 어머니의 말씀에 큰형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진수, 오수. 어머니가 둘째 형과 나를 바라보셨다. 너희들 마음도 이해해. 나를 걱정해 준 거잖아. 어머니,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가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셨다. 그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야. 남겨주신 것이요? 둘째 형이 물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 어머니가 서재로 가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다. 이걸 봐라.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은 두꺼운 앨범이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의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정리하신 거야. 너희들 사진을. 앨범을 넘겨보니
정말 우리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어머니가 또 다른 것을 꺼내셨다. 우리가 어릴 때 쓴 편지들과 그림들이었다. 아버지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보관하셨어.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지? 어머니의 말씀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의 일기야. 어머니가 낡은 일기장을 꺼내셨다. 일기를? 큰형이 놀랐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어요? 응,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만 쓰신 거야. 어머니가 일기를 펼쳐 보여주셨다. 1995년 10월 20일. 오늘 어려운 결정을 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박진호 사건 직후에 쓰신 일기였다. 1996년 1월 3일. 오수가 첫걸음을 걸었다. 정말 기쁘다.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 내가 첫걸음을 뗐던 날의 일기였다. 1998년 5월 15일. 진수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 아이의 꿈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 둘째 형이 어릴 때 받은 상에 대한 일기였다. 어머니가 일기를 계속 넘기면서 보여주셨다. 모든 페이지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이거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너희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다. 지난 며칠간의 갈등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 큰형이 먼저 사과했다. 나도 미안해. 둘째 형도 따라서 사과했다. 나도 미안해. 나도 사과했다. 괜찮다, 다들. 어머니가 우리를 안아주셨다. 가족끼리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런데 어머니, 내가 물었다. 그 시계는 어떻게 하죠? 시계? 아버지가 메모를 숨겨두신 그 시계요. 어머니가 생각해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고쳐서 다시 돌려놓자. 고쳐요? 그래. 20년 넘게 멈춰 있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가 됐어. 좋은 생각이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시계 수리점을 찾았다. 오래된 시계라 수리가 쉽지 않았지만 숙련된 기술자가 정성껏 고쳐주었다. 시계를 다시 아버지 서재에 놓았을 때 똑딱똑딱 소리가 울렸다. 2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시간의 소리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둘째 형이 말했다. 뭐가? 우리의 새로운 시간. 맞는 말이었다.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화목한 식사였다. 아,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박진호 씨한테 연락해 보는 게 어떨까? 연락요? 큰형이 물었다.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안부라도 물어봐야지. 좋은 생각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박진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 박진호 사장님. 저희 김철수 회장 아들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때 말씀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서울에 한번 올라오시지 않겠어요? 서울에요? 네. 어머니가 꼭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박진호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시간 내서 올라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호 씨가 서울에 올라왔다. 어머니와의 만남이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진호 씨가 깍듯하게 인사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 남편이 많이 걱정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연락을 안 드려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어머니와 박진호 씨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들. 사장님, 어머니가 박진호 씨를 부르셨다. 네. 우리 남편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요? 잘했다는 말이요.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말. 박진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호 씨는 우리 가족과 꾸준히 연락을 유지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인연이 계속 이어진 것이었다. 6개월 후 우리는 아버지의 기일에 박진호 씨를 초대했다. 그분도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에서 참석해 주셨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럼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니까. 둘째 형이 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버지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다. 똑딱똑딱 울리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이 시계 소리 정말 좋다. 큰형이 말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게 느껴져. 아버지도 이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둘째 형이 말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야. 내가 말했다. 낡은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숨겨두신 것은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유산이었다. 정의로운 선택,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시계 속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결국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선물해 주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가치들은 우리 가족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다. 똑딱, 똑딱. 시계는 새로운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는 시간을.